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미제로 남은 이영호 유괴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은 1991년 1월 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 이영호 군은 1981년에 출생하여 사건 당시 9살이었습니다. 이영호 군의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어서 가정 환경은 아주 좋았어요. 그의 부모는 몇 년 전에 이혼하였고 그 당시 아버지와 계모랑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1월 29일 이영호 군은 방과 후 친구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친구들과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날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다른 친구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이영호 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의 부모는 아파트 단지에서 그를 오랫동안 찾았는데요. 결국 찾지 못하여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11시 30분 이영호 아버지는 처음으로 유괴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우는 지금 자기랑 같이 있으니 이틀 안에 7천만 원을 준비하고 승용차에 카폰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건 유괴범이 전화할 때 존댓말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형호 군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많은 경찰과 매체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때 당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유괴범이 알면 안 되니까요. 하루가 지나 형호 군의 새엄마는 집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바로 이 전화를 통해 경찰은 유괴범이 매우 치밀하게 행동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건 과정은 이렇습니다. 전화가 울리자 형호 군의 새엄마는 전화를 받았는데 30대 중반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서울수처경찰서입니다. 옆에 계신 경찰에 전화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집에는 이미 많은 경찰들이 있었고 이영호 군의 집이 강남에 있어 전부 강남구 소속 경찰들이었는데요. 경찰은 재빨리 형호 군의 새엄마께 전화하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고 암시해줬습니다. 그의 새엄마는 저희 집은 일반 주택인데요. 경찰이라니요. 저는 잘못 거셨어요. 라고 말을 마치자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법인이 전화한 것입니다. 범인은 형호 군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전화였습니다. 곧이어 법인으로부터 또 전화가 걸어왔는데요. 형호 군의 아버지 보고 돈을 가지고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형호 군의 아버지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범인은 다시 카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서울시청 앞으로 와주십시오. 형호 군의 아버지는 김포공항에서 다시 서울시청으로 출발하였고 시청 도착하자 범인은 또 다시 전화를 걸었죠. 죄송한데요. 충무로 국정으로 오십시오. 극장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해서 옆에 치킨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형호 군의 아버지는 전부 요구대로 했었죠. 그럼 왜 이렇게 빙빙 돌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인은 형호 군의 아버지 차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형호 군의 아버지가 빙빙 도는 중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형호 군의 새엄마는 집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범인이 한 것입니다. 범인은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요. 뒤따라오는 경찰차 다 봤어요. 그런데 사실 뒤따라간 건 경찰차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장소를 바꿔달라고 할 때마다 경찰은 경찰차를 바꿔서 따라가곤 했는데요. 전부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차량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찰도 전부 일반인 복장으로 위장해서 범인은 거의 못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범인이 전화로 그녀를 떠보자 그녀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아빠 혼자서 무서워서 삼촌을 부른 거예요. 저희 진짜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그날 범인은
협박 전화를 16통이나 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형호군을 영원히 못 보게 할 거라고 했었죠. 2월 1일이었습니다. 범인이 또 전화를 걸어 형호군 아버지 보고 7천만 원을 가지고 저번에 갔었던 김포공항 국내선 건물주차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형호군의 아버지는 또 가셨는데요. 그날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월 1일 저녁이었습니다. 범인은 또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 새벽 2시 10분에요. 돈 가지고 충무로로 저희 큰 서점 앞에 가서 돈은 차 위에 두고 차 문 열고 떠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형호군의 새엄마가 나갔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오간 곳에 도착하여 돈은 차 위에 두고 차 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서점 곁에 있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었죠. 그때는 새벽 2시여서 길에는 행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법경찰들도 모두 위장하고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녀의 승용차 가까운 곳에서 의심스럽게도 계속 차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호군의 새엄마는 재빨리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차 근처에서 한동안 지켜보다가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길거리에 행인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경찰이 있다는 걸 모두 들키는 거니까요. 이렇게 4일이 지난 2월 5일이었습니다. 범인은 다시 전화하여 자기가 어딘가에 메모지를 남겼는데 그 메모지를 찾아서 지시한 대로 행동하라고 했어요. 이영호군의 아버지는 그곳에 가서 메모지를 찾았는데요. 위에는 2개의 은행 계좌 번호와 2계좌에 각각 2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메모지는 지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2계좌도 범인 것이 아니었죠.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보니 2계좌의 은행은 그 당시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2은행 모두 인파가 매우 많았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범인이 진짜 돈을 찾으러 가도 알아보기도 어렵고 체포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영호군의 아버지는 2계좌 중 한 곳으로만 입금하고 다른 계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에 범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실례하지만 돈은 다 입금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인터넷 뱅킹과 폰뱅킹이 없어 조회가 안 됐었죠. 이영호군의 아버지는 범인이 중 2개 계좌 중 한 곳으로만 2천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올림픽도로 옆에 있는 울타리 밑에 메모지 하나 줄 테니까 나머지 5천만 원은 메모지에 적힌 대로 처리해주세요. 라고 했죠. 범인의 말을 듣자 이영호군의 아버지는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요. 형 목소리라도 들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자 범인은 매우 하찮게 말했습니다. 형아가 집에 가는 거 싫은가 봐요. 제 말대로 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형호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범인이 요구하는 대로 했지만 진짜 5천만 원의 현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주머니 위에 진짜 현찰을 두고 밑에 있는 건 전부 백지였죠. 그날 밤 형호군의 아버지는 가짜 돈이 든 돈주머니를 들고 범인의 지시에 따라 올림픽도로 옆에 있는 첫 번째 울타리 위에 놓고 떠났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경찰들이 잠복하고 있었죠. 이때였어요. 어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한 사람이 차문을 열고 울타리에 있는 돈을 재빨리 가져갔습니다. 눈 깜박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경찰들은 전부 멍 때리고 있고 차량 번호마저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범인이 또 경찰의 눈앞에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돈봉투에는 가짜 돈이 들어있었잖아요. 역시 다음 날인 2월 14일에 범인이 전화를 해서 돈주머니에는 가짜 돈이었군요. 형아가 죽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요. 경찰에 신고 안 했으니 이번에는 봐드릴게요. 이번 전화는 범인이 건 마지막 전화였는데요. 사건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형호군의 아버지가 전에 범인이 요구한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하였잖아요. 범인이 돈을 찾으러 갔었습니다. 물론 경찰은 통장을 사고신고 통장으로 처리하였죠. 다시 말하자면 범인은 출금할 수가 없습니다. 2월 19일 오후 3시였습니다. 서울 상해동에 있는 한일은행에 어떤 중년 남자가 데스크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물론 이 남자는 범인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통장을 은행 직원한테 줬습니다. 은행 직원의 단말기에는 사고신고 계좌라는 문구가 뜨는데요. 경찰이 그 통장을 사고신고 처리했지만 은행 직원께는 통장 주인이 도주범이라고 또 용의자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여직원은 당황하지만 친절하게 죄송하다고 하며 통장이 사용중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낌새를 눈치챈 범인은 그대로 달아났고 은행 여직원은 유일하게 범인을 목격한 사람이 됐죠. 3월 13일이었습니다. 이영호 군이 실종된 지 44일이 지난 후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에서 약 3km가 떨어진 한강 하조구 입구에 이영호 군의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이영호 군의 눈, 코, 입 그리고 손발이 모두 묶여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실종 당일 옷이지만 신고 있는 신발은 처음 보는 신발이었어요. 부검 결과 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은 실종 당일 친구네 집에서 먹은 음식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시점은 유괴된 직후로 추정되었습니다. 사실 형호 군은 유괴 당일에 이미 사망하였으며 범인은 애당초 이영호를 살려서 돌려줄 생각은 추후도 없었고 돈만 가로챌 계획으로 44일간 피해 부모를 농락한 것이었죠. 경찰은 은행원의 진술에 따라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이를 15년간 전담에 담아 28만 장을 전국에 배포하고 범인의 음성 테이프도 1000개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지만 끝내 범인은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 1월 28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생각과 분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주관적이지만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건 많은 매체에서 인정하는 것인데요. 범인은 분명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형호군의 아버지 혹은 계모에게 전화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우리였죠. 그리고 또 하나, 범인이 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옆에 있는 난간에서 돈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려 한 명은 돈을 가져갔고 다른 한 명은 차를 운전했어요. 만약에 한 명이 차를 운전하였다면 손을 떼서 돈을 가져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차에는 2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한 명은 주변에서 돈이 난간에 놓여 있는지 확인했을 거고 범인은 최소 3명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두 번째 점, 경찰은 최초로 의심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형호군 친어머니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를 의심했을까요? 형호군의 부모가 이혼했을 때 그 친척의 도움으로 여자 측이 7천만 원의 부양비를 받았지만 그녀는 돈을 받고 그 친척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범인이 요구한 7천만 원의 몸값이 형호군 어머니의 7천만 원 부양비 금액과 동일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전화 속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이 사건 당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여러 번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매우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경찰은 그에 대한 혐의를 풀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친척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척이 정말 범인이라면 은행 여직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범인이 형호군 아버지께 전화할 때 존댓말을 썼는데 실제로는 범인이 전화하는 말투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거의 형호군 가족들을 협박하고 있었죠. 그런데 통화하는 내내 존댓말을 썼다는 건 범인이 아버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호군 아버지와 평소에도 존댓말을 쓴 건 아닐까요? 또 형호군은 아파트 단지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롭게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호군과는 아는 사이였고요. 아니면 애가 어떻게 낯선 사람을 따라갔겠어요? 이 사건은 32년이 지났고 계속 미제로 남겨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30년이란 시간은 범인이 저를 실을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고통은 평생 그와 함께 있을 거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편히 있기를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